안녕하세요. 벤츠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EQA를 만나러 온 저는 차박사영입니다. EQA 아주 짤막하게 현장에서 빠르게 보느라 제대로 못 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네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찐 전기차는 아닙니다. GL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이제 배터리랑 모터만 넣어놓은 어떻게 보면 세미 전기차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벤츠에서는 EQC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놓은 EQA예요. 국내에도 이렇게 도로에서 조금씩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감은 확실히 크진 않아요. 소형 SUV와 준중형 SUV의 중간 정도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 같은 진짜 소형 SUV보다는 조금 길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 SUV보다는 짧은 그런 정도의 길이감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전면부부터 보면 GLA랑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릴이 훨씬 단순해졌죠.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헤드램프와 그릴도 이어져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전기차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인 느낌의 헤드램프가 나와 있고 위쪽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레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EQA 250 중에서 기본 사양은 아니고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싸져요. 원래 시작가는 5,990만 원인데 AMG 패키지가 적용되는 순간 6,490만 원이 되고요. AMG 패키지 플러스가 또 있어요. 6,79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조금 더 외관과 실내의 디테일들이 고급스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좌우에 있는 인테이크 부분 역시도 훨씬 공격적인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 갈비뼈가 두 대잖아요. 두 대. 일반 EQA 250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한 개입니다. 근데 사실 외관이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AMG 패키지가 적용된 것과 아닌 것과의 확실히 편차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측면부는 그냥 GLA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이 다르죠. 전기차이니만큼 확실히 좀 간소화된 휠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도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의 두께도 그닥 얇지가 않아서 승차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쪽에 있는 휠하우스는 플라스틱으로 두껍지 않게 덧대어져 있어서 약간은 날렵한 느낌도 들고요. 이 앞쪽에 보면 EQA라고 벤츠의 EQ 패밀리라는 전기차라는 가니쉬도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충전구가 됐다 크다. 제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충전구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고급스러운 인상이네. 자, 뒤쪽에 후면부도 보시면 저는 EQA의 전체적인 바디감 중에서 후면부가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는 일렬의 테일램프 멋스러운 느낌인데 좌우 쪽은 두껍거든요. 근데 안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져요. 약간 역동감이 느껴지는 우아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또 일반 기본 사양과 달라지죠. 아래쪽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트렁크 부분도 한번 열어볼게요. 위쪽에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으로 뚝 올라갑니다. 안쪽에 봤을 때 공간성은 사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소형 SUV 정도급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2열 폴딩이 가능하죠. 잡아당겨서 역시 2열을 폴딩하면 내부 공간성이 굉장히 훌륭해지긴 하지만 딱 봐도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지 정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발끝에 대고 역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 뇌 가운데가 눌려 있어요. 머리 뒤통수를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즈입니다. 제 키가 162에서 3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다 눕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보다 키가 크신 성인분들은 머리가 아예 뒤쪽으로 빠지게 될 거고요.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차박을 하기에는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그닥 여유치 않다라는 거. 그래도 요 차 폭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리를 뻗었을 때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길이감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딩을 다 시켜놓았을 때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을 싣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차박 레저용으로 몰기에는 조금 공간성이 아쉬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EQA 실내에 딱 타보니까 벤츠는 실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에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트에도 빨간색으로 스티치 라인 같은 거 나와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일반 기본 사양보다는 더 디테일이 많이 신경 써진 느낌이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전체적인 느낌은 GLA랑 똑 닮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벤츠의 이 터빈 모양의 송풍구가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을 내주면서 벤츠는 정말 앰비언트 맛집이에요. 이게 지금 오후 3시거든요. 근데도 이 앰비언트 들어오는 거 봐. 아주 그냥 두꺼운 라인으로 빵! 운전석에서도 시야에 딱 잘 들어오고요. 도어부에도 아낌없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터빈 모양 안에도 심지어 지금 불빛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박인 건 사실 이 차는 밤에 봐야 되거든요. 이 대시보드에 독특한 문양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 마치 음악 들을 때 볼륨이 조절되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디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비싼 차구나 라는 감성을 운전자가 좀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 나와 있고요. 뚜껑은 따로 있지가 않네요. 컵홀더는 이렇게 2개 주먹을 넣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살을 또 뺄 수 있고요. 이렇게 햅틱으로 위에 터치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패널 나와 있고요.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쪽 부분들. 센터 콘솔의 박스 깊이는 꽤 깊어요. 제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 정도 오는 정도의 깊이감인데 폭은 무지하게 좁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세로로 다 필 수가 전혀 없는 정도 수준이고요. 안쪽에는 C타입 포트만 2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도 보니까 C타입 포트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공간에 A타입 포트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확실히 요새 이 완성차들은 전부 다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 2열에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근데 도어부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철봉이야?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알루미늄 소재로 나와 있어서 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독특합니다. 다만 이제 무심코 핸드폰을 제가 넣었다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약간 돌발 사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성은 생각보다 넓직하네요. 레그룸보다 헤드룸이 기가 막히게 넓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차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의 헤드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기대했을 때 주먹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이어도 헤드룸 공간에 크게 방해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전고 자체가 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룸 공간이 그닥 방해받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앉았을 때 레그룸도 제가 지금 시트 사이즈를 저에게 맞춰서 앞으로 좀 당겨놓게 했는데 주먹이 4개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키가 또 이것도 크시다고 할 때도 무리가 전혀 없는 정도의 레그룸 사이즈가 아닌가. 물론 이 가운데 쪽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3명의 사람이 타기에는 비좁지만 성인 2명 정도는 4인승으로 딱 타기에는 사이즈감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보시면 제 허벅지 뒤쪽과 시트의 공간이 떨어져 있죠. 이 시트가 좀 확실히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헤드룸 공간은 그래서 좀 남는 느낌이지만 이 아래쪽에 다리가 좀 애매하게 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리가 기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앉았을 때 마냥 편하다고 느끼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게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리클라이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으로 이 정도 각도로 했을 때 그닥 불편하진 않아요. 시트가 약간 뒤로 뉘어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죠. 가운데 이렇게 빼보면 컵홀더가 없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폴더 부분 등장해 있고요. 2열에 있으니까 확실히 공간성은 막 획기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좁고 좁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 그 수준인 것 같고요. 개방감 측면에서는 꽤 훌륭합니다. 2열에 앉았을 때 뒤쪽에도 이렇게 작은 퍼터글라스 창문이 나와 있어서 2열의 승객들에게 빛이 다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고요. 무엇보다 이 천장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꽤 널찍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방감 측면에서는 또 훌륭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차 한번 주행도 해볼게요.
자, 이제야 이 EQA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렇게 타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죠. 근데 EQA 주행거리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QA가 처음에 딱 출시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알려졌던 그 무성한 썰에 의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 426km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은 아니죠. 유럽식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실제로 400km 이상 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 예상을 했지. 한국에 들어올 때는 확 이 주행 가는 거리가 깎여 나올 거다. 근데 보통은 유럽과 한국의 주행 거리를 인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를 거치면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보통 한 21%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식의 통계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확 줄였죠. 저도 한 350에서 38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 테스트 결과가 나왔죠. 302km. 와,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2km만 옆에 안 붙었으면 300이고 그러니까 3km만 줄었으면 200km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300이라는 구간을 넘어서 그나마 수치가 방어된 것 같긴 한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넉넉한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요새 나오는 이 웬만한 완성차 전기차들 보면 302km는 진짜 낮은 수준에 속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66.5kWh로 나오는 걸 보면 아이오닉 5나 EV6에 들어가는 롱레인지 기준의 모델들과 대비했을 때도 배터리 성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차는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간 우리나라의 인증 방식에서 정말 마의 구간을 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인증 방식에서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에어컨을 막 틀고 달렸을 때 배터리 전력량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주행하는 방식 자체도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 요거를 거의 반반의 비율 가까이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확 주행거리를 깎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수입차들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환경부 인증 방식을 잘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말씀드린 대로 302km로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약간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실주행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또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몇몇 분들이 EQA를 데리고 주행을 나섰을 때 1회 충전을 하고 400km도 간다 라는 인증을 속속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공인된 주행하는 거리가 302km라고 하면 부산은 못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확실히 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용 범위 자체가 좀 너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브랜드사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부러 컨셉을 좀 달리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차는 컴팩트한 도시명 전기차다 요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장거리를 뛰고 그런 용도로 이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심에 출퇴근할 때 요런 용도로 이 차는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도시명 전기차 컨셉을 밀고 나오더니 한국의 출시가가 꽤 낮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했었어요. 출시가가 5,990만 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차는 살 때 보조금을 받잖아요. 4천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도 넘기지 않고 4천만 원대로 벤츠를 살 수 있다. 심지어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EQA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행거리가 너무 약간 폭망하면서 보조금도 줄어들었죠.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618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 이상 깎인 거죠. 국고보조금 자체 지급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100%에서 7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었어요. 제일 저렴하게 산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초반 중반 요 정도대의 가격은 지불을 해야 이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4천만 원대로 나왔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래도 아이오닉 5나 EV6나 국산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그닥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이제 뭐 내가 이거 잘 타면 302km 정도는 더 타지 않을까, 400km까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이오닉 5랑 사실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 원 초중반대에 이 정도 스펙의 전기차는 비싼 게 맞아요.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터리 효율성도 당연히 좋아져야지. 주행 가는 거리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서 계속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벤츠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로 나왔던 EQC보다도 이 차량이 주행 가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의 외관을 싹 둘러보고 실내까지 딱 타보고 주행을 살짝 해보는 순간 좀 다르긴 다르네. 어쩌면 이 감성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도 있겠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죠.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진짜 찐 전기차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벤츠의 GL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트 자체도 SUV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아예 이 차량의 전고를 봤을 때도 GLA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었다고 해서 동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차체가 더 낮아진다거나 배터리가 더 아래로 깔리면서 전고가 더 낮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연기관차랑 동일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내부의 공간성들이 아이오닉 5에 보면 가운데 센터 콘솔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차가 솔직히 전기차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엔진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는 특히 일반 차량과 거의 차이 없이 느껴진다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더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를 탔을 때 전기차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용해요. 벤츠는 사실 S클렉, S580 요 정도 됐을 때에나 이중접합이 들어가긴 하는데 1, 2열 도어의 이 차량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행할 때 보면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은 소리 외에는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꺼볼게요. 진짜 약간 진공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유입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행을 할 때 보니까 실내에서는 확실히 차량에서 전해지는 소음은 없어요. 맞은편에서 차량이 세게 달려오는 경우에는 바람 소리는 들어와요. 그 정도 소리는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기차답게 조용하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소음도 그렇지만 진동 측면에서도 핸들에서 진동감이 느껴지는 차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 역시도 핸들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계속 스티어링을 잡고 있었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그것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 이 차량이 어쨌든 전기차의 기준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줬잖아요. 아쉬움을 가지고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 운동 성능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다고 느껴져서예요. 차를 타고 제가 약간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이요, 승차감이 초반에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노면의 요철들을 잘 잡아줘요. 운전자가 노면이 우둘투둘한 구간을 지날 때도요 잘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타격감이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하체가 그닥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편이 아니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향감 자체도 이 핸들이 그닥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전하기가 좀 수월한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쭉 뻗어져 나갈 때의 직진 성능과 가속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차가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단순 환산을 했을 때 18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이라서 폭발력 있게 가속감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닌데 일상 주행용으로 볼 때는 차가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주는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차를 내가 컨트롤하기 되게 쉽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을 좀 세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속했을 때 차체는 굉장히 가볍게
날렵하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고 아주 경쾌한 가속감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들 그런 전기차처럼 아니면 최근에 제가 탔었던 제네시스 뭐 G802 그 전기차 모델처럼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느낌이 폭발력 있는 가속감을 내주는 건 없어요. 전기차 특유의 진공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많이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브레이킹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브레이킹이 좀 민감한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살짝만 브레이크에 힘을 주더라도 차체 전체적으로 다 전달이 되면서 약간의 울컥함이 발생합니다. 진짜 세게 밟으면 그 울컥함이 더 심해져요. 고속에서 중속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중속에서 저속으로 가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할 때 보면 울컥하는 브레이킹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약간 막히는 상황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그닥 넓지 않을 때 그때는 브레이킹을 아주 살짝 세심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덜 받으실 겁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일단 스티어링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5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한번 누르면 D-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D-, 우측에 있는 걸 누르면 D 에서 D뿔 이렇게 되고 우측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D 오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자, 지금 D-를 해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보면 회생제동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제가 가속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차가 쑥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멈춰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막히는 도심에서 쓰기에는 멀미나. 요 모드를 설정하셨을 때는 브레이킹도 개입 시점이 서로 분명하게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같아버리면 또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D-로 하게 되면 회생제동 모드가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 주행 승차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라면은 그냥 D에 놓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모드를 딱히 별도로 심하게 활용하지 않는 그 모드가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하고 D+로 하게 되면 훨씬 차체가 앞으로 가볍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거의 회생제동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찻길 앞으로 쑥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패드 시프트를 우측에 있는 걸 길게 누르면 D 오토 모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차량의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주행 상황에 맞게 알아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회생제동 모드가 세게 개입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개입하는 시점을 제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D 오토 정도까지는 적응을 충분히 해볼만 하고 D-나 D-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회생제동의 그 특유의 이질적인 질감들을 많이 느끼시면서 주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타보니까 컨셉을 잘 잡긴 한 것 같아요. 그 도시명 전기차라는 컨셉에는 부족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막 장거리를 내가 엄청 뛰어야 되거나 고속도로를 막 달려야 되거나 계속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감성을 사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EQA 한번 타봤고요. 도심에서 시승을 했을 때 주행감으로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고요. 따지고 보면 이상하긴 하지만 전기차로서는 매력이 없는데 벤츠차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복잡다단한 느낌이네요. 저는 이 차량 가지고 혹시 먼 길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그때 또 장거리 여행에 대한 그런 정보들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